네, 반갑습니다. 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다는 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죠. 시험이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다시 복습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2학년 역사, 우리 2학기는, 어, 세계사 1학기 때는 우리가 세계사 전체를 사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2학기는 거의 전 세계 전 대륙을 다루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혁명,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큰 파트와 그리고 제국주의라고 하는 큰 파트 이렇게 나눠서 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근대로 들어가는 일단 그 특징부터 먼저 한번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처음에 너무 많이 넘겨버렸네요, 제가. 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근대라고 하는 사회를 좀 특징적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근대, 현대 어떤 뭐 기준으로 나누게 되느냐 이거는 뭐 크게 봤을 때 정근대 사회랑 그리고 근대 사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정근대 사회와 다른 이제 근대 사회의 특징은 어떤 부분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나타납니다. 요거는 시민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타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좀 발달하게 되는데, 이건 바로 오늘 이제 나중에 다룰 산업혁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평등주의가 나타나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계급이 사라지는 평등한 세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신문제가 타파되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합리주의. 우리 앞서 이제 1학기 때 봤던 계몽사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합리주의가 계속해서 근대를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 산업혁명을 볼 거고요. 산업혁명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산업혁명의 의미를 따져볼 때 전 이 글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봤었어요. 그러니까 프롤로그에서 이제 맛보기로 사실 우리 수업 때도 본 거였는데 어떤 거였냐면 15세기부터 해외로 눈을 돌린 유럽은 16세기의 아시아까지 이르렀다. 예전에 중국은 교육을 요구하는 영국 사신에게 우리는 땅이 넓고 물자가 풍부하여 따로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라며 거드름을 피웠다.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요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시아랑 유럽을 비교해 봤을 때 뭐 경제 규모나 뭐 전체적인 나라의 파워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아시아가 훨씬 잘 살았고요. 훨씬 부강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게 확 뒤집히게 돼요. 그러나 19세기의 유럽과 아시아의 이런 사정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조선이 차례차례 굴욕적인 개항을 하게 되었고 우리 수업 때 배웠죠? 이제 중국도 개항을 하고 일본도 강제로 개항을 당했고요. 조선은 그런 일본에게 또 강제로 개항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다 굴욕적인 개항을 하게 되었고요.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서양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과연 저들의 강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뭐,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것 중에, 뭐, 산업화를, 어, 엄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산업화 자체가 뭐 근대화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사회 변화,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산업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이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래서 그 산업혁명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수업 때 그냥 맛보기로 봤던 것들인데요. 그냥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고요. 자, 산업혁명. 우리가 18세기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놓을 수 없는 거죠.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얘기할 때 정말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깡패 나라죠. 그 영국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세계를 지배하고 다닐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성공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과연 영국이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전에 우리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말부터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 크게 두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계의 발명이라고 하는 점이랑 그리고 하나는 기술의 혁신. 이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산업화가 일어났고 결국은 생산력이 엄청나게 급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혁명적인 사회 변화가 일어났다. 혁명이라고 하는 건 레볼루션 뒤집힌다는 거죠. 네, 뒤집힌다는 거니까 그럴 정도로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모습 이런 게 나타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산업혁명이 왜 과연 영국이었을까 해서 배경이 저 네 가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가 정치적인 안정을 아주 잘 이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요게 좀 설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 때도 배웠지만,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을 거치게 되면서 정치가 꽤 이제 안정적이어졌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성장한 계층이 있었죠. 바로 이제 젠트리라고 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젠트리들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면서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좀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게 됐고요. 그런 점이 이제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중요한 계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었다라는 점. 자, 기계와 동력에 필요한 석탄, 철 이런 것들을 영국은 이미 잘 갖고 있었습니다. 참 잘 타고났죠. 요게 가장 풍부했던 곳이 바로 맨체스터예요. 그래서 근대 이제 산업혁명 할 때 굉장히 엄청난 도시로 떠오른 곳이 공업 도시가 바로 맨체스터였고요. 이 맨체스터랑 레즈더비라고 해서 굉장히 좀 라이벌 팀이 있죠? 리버풀. 리버풀 같은 경우는 요 당시에 산업혁명 당시에는 서로가 굉장히 좋은 공생관계였습니다. 리버풀은 당시에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열심히 생산을 하는 건 맨체스터고 그걸 이제 파는 곳은 리버풀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두 라이벌 팀이 되었죠. 구단이 되었죠. 자, 그 다음, 영국은 이미 꽤 오랫동안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때 말하는 산업 발달은 영국이, 양모 산업이 되게 유명하죠. 양모. 그래서 모직물 산업이 이미 발달돼 있었고요. 세계적인 수출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국은 광대한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인 이점이 너무나도 컸죠. 자본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세계 무역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영국이 당시에 자신들을 평가한 걸 보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계는 우리의 농장이고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다. 이미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 할 때 결국은 여러 공장들이 생겨난 것이고 그 공장에서 결국은 노동력이 필요로 했는데 그러한 노동력을 아주 잘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인클로즈 운동이라는 게 일어난 게 굉장히 컸습니다. 요거는 모직물 산업이랑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인클로저라고 하면 울타리치기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국 지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농사 짓는 것보다 거기에 양을 키우는 게 가성비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농민 경작지 그리고 공유지 이런 거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자신의 소유지로 삼아서 양목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지를 잃게 되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뭔가 교육을 배우기를 했나요? 뭐 기술이 있나요? 갖고 있는 건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노동력을 팔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공장의 노동자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인클루즈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었지만 이 산업혁명을 할 때 이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운동이었죠. 이게 1차, 2차 이렇게 이어지면서 대대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쫓겨나게 됐고 그래서 아주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쌓이게 되면서 영국은 빠르게 산업화에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혁명 전개.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 처음 초창기에 면직물 공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 바탕에는 제니 방적기라고 요걸 만든 사람은 하그리부스란 사람입니다. 예, 하그리부스란 사람이 방적기, 그러니까 실을 뽑는 기계를 만든 건데요. 자, 요게 자기 딸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딸 이름이 제니였습니다. 딸바보였거든요. 그래서 방적기계를 만든 게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합니다. 당시 일반 사람하고 이 기계의 이제 생산력 차이는 한 기계가 16배 정도 뛰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 급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면직물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바로 동력 자원. 그러니까 증기 기관이 뭐 발명이라고 해뒀지만 실제로는 발명은 아니고 잘 개량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증기기관을 발명한 건 이미 뭐 1세기경쯤에 그 옛날에 이미 증기기관을 썼다고 합니다. 예, 증기 에너지를 막 썼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아주 잘 개량을 해서 한 게 이제 제임스 와트의 이제 증기기관이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막 차도 만들고요, 막 했답니다. 터지기도 했답니다. 자, 이런 산업혁명의 결과로 공장제 기계공업이라고 하는 매뉴팩처라고 하거든요. 이런 공장제 기계공업이 확립이 됐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생산력이 아주飛躍적으로 발전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결국은 사회에 엄청난 혁신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업 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로 진입이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사회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자본가와 살 들려. 자, 노동자가 아주 중요한 사회 집단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런 관계 속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산업혁명의 확산이 돼 있는 거 요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이걸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주원료가 석탄, 철이었다면 2차 산업혁명은 석유와 철강으로 석탄이 석유로 대체됐고요. 철보다 훨씬 단단한 철강 이런 게 나오게 되면서 더 이제 크고 웅장하고 더 높은 건물 이런 것도 막 세워지고 이런 것들 나타납니다. 다음 발달 산업은 면직물, 2차 산업은 화학, 전기 이런 걸로 바뀌게 되고요. 이 전기가 나타나면서 또 사회에 엄청난 혁신이 나타나게 되죠. 1차 산업혁명의 주도국가는 영국이었고요. 2차는 독일, 미국 이런 거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증기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이 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교통수단이 되게 혁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마차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는 증기기관이 대체하게 되면서 증기로 가는 배 그리고 증기기관차 이런 게 나오면서 대량으로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전신, 뚜뚜뚜뚜 모스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화도 이때 만들어져요. 벨.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 통해서 이제 벨이 전화가 만들어졌고요. 벨이 만들어졌단다. 그다음 그리고 전기 에디슨에 의해서 전기가 상용화되면서 사회의 모습이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죠. 요 당시에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막 나오게 되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하게 되죠. 자, 하지만 역시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본가 계급이랑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 그러니까 노동자는 사실 장시간 노동, 요때 뭐 23시간, 24시간 일하는 거 뭐 엄청나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저임금, 그렇게 열심히 아주 장기간 일하는데도 장시간 일하는데도 임금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고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아직은 노동법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아주 뭐 엉망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요. 또한 이제 한편으론 좀 희한했던 게 기존의 기계한테 이제 일을 뺏기게 된 기존의 원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 문제가 발생하면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요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노동운동 이런 게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시에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아주 뭐 비위생적인 그런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각종 전염병 이런 것도 막 생기고 쓰레기 문제 뭐 집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죠. 식량 부족하고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 또 공장에서도 아주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실 노동자들은 거의 노예처럼 일을 하고 하는데 점점 더 가난하고 결국 점점 더 배를 불리는 건 자본가 계급인 거예요. 그런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노동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도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잘 살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에서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요거 당시에 열악했던 이제 공장의 모습, 미성년자, 아주 어린 소년인데요.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라는 점입니다. 사회주의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요것만 보고 일단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사실은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개혁 사상으로 등장을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 칼 마르크스라고도 하고 막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발음인 것 같습니다. 칼 하인리히 막스라는 사람인데요. 요 사람은 이 사람의 저서 중에 뭐 공산당 선언,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라든지 아니면 뭐 유물론, 자본론 이런 걸 통해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기엔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나중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전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하고 실제 이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경험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이 공산당 선언이나 여러 책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완벽한 체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물론 공산주의는 전 더더욱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이미 실패한 사상이긴 한데 자본주의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냐라고 따져보면 아닌 거죠. 그래서 분명히 문제점은 존재하고요.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걸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자본주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그 문제점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야 고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뭐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진짜 갑자기 뭐 생각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기회가 닿는다면 뭐 한 번쯤은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요거를 우리 조금 기존에 갖고 있는 관념하고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요걸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하느냐를 가지고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 그건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수단을 공유하자라고 하면 누구 한 개인이 아니고 공유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나눌 때는 경제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치 체제를 얘기할 때는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렇게 좀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냥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를 같은 개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회주의는 정치 체제, 그리고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 이렇게 좀 나눠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기본권 중에 자유랑 평등 요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자유를 조금 더 추구하는 거면 자유주의예요. 자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또 한편에서는 나는 평등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개인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등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사회주의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등해지려면 이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보통 같이 연결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갔더니 사실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결국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다 몰락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났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를 택한 나라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지금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치 체제랑 경제 체제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거고, 이건 꼭 같이 또 나란히 놓이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회주의지만 자본주의일 수 있고, 자유주의인데 공산주의는 사실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렇게 보통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는 개인의 자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좀 추구하는 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자유주의, 뭐 자본주의에서는 성장을 추구하고 효율성이나 뭐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뭐 사유 재산 이런 걸 더 중시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공산주의에서는 분배를 추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평등하게 우리 다 같이 잘 살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 이제 사상이 조금씩 도입이 돼가지고 약간 좀 평등을 추구하는 요런 여러 가지 또 뭐 복지국가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들이 조금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요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요거는 상식이니까 그냥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제가 수업 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 역사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상식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을 채워간다, 교양을 채워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너무 어렵게 듣지 말고 좀 가볍게는 좀 안 되겠지만 좀 마음을 가볍게 좀 편안하게, 그래서 너무 막 어려워 하고 있으면 더 어려우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